네, 지금 아직도 대기실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저는 한 50명 정도를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명 충분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명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분이 더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자료가 지금 요 템포로 가게 되면 딱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정도를 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에 또 시작을 해서 또 4시간 정도를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녹화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녹화가 성공적으로 되면 이걸 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오픈하는 거죠, 그죠? 이 지식은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화학습에서 지금 도대체 그러면 딥마인드 이런 데서 만든 그런 강화학습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는 거죠. 음, 강화학습은 이제 분자 설계하는데 분자를 설계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약물을 만들잖아요. 무슨 뭐 약을 신약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지금까지 있는 뭐 약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분자를 합성해야 되고 합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어 강화 학습이 이제 이 화학 템플릿 화학 반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를 만드는 거를 이 리액터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여기서 요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그 강화학습 에이전트 이 리액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좋게 분자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화학 반응 지금까지 모든 약물은 테스트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그 약물 자체가 수백만 가지라고 하면 테스트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성격이 어떤 걸 띄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그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면역 체계 면역 이거를 만들고 뭐 주사 이거 항체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약물 중에서 어떤 거가 얘가 들어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신 만드는 그게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다 AI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당연히. 그러니까 AI는 그런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이제 예측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분자 합성, 단백질 합성, 뭐 화합물 합성인데 분자 합성도 이제 잘 해요. 분자 이 합성도 여기 보시는 이제 머신러닝이 특히나 여기 트랜스포머 아까 우리가 랭귀지 모델에서 배웠던 트랜스포머를 분자 합성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트랜스포머가 정말 이 막강한 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내 분야에 잘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트렌드 논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이 논문 자체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약간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새로운 거라도 기업에서 만들고 기업에서 발전시키고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 대학은 대개 이제 이론을 이제 가르치는 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AI는 안 그래요. AI는 왜 안 그러냐면 AI가 2012년에 시작한 것도 이 힌튼 박사 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듯이 처음에 AI를 그러니까 시작 초기에 AI를 시작했던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서 대학에 있는 뭐 학자들 교수들이 이제 굉장히 이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이게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논문 내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학자들이 만드는 것보다 이제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AI 이 논문의 숫자, AI 논문의 어떤 이탑4라고 그러는데 네 개의 AI 그 학회에 내는 숫자가 그 회사의 어떤 파워, 이 연구력의 파워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벤처 회사들이 AI 논문을 연락에 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AI 탑 저널에 낼 정도의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벤처 회사들이 논문을 많이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벤처 회사 돈 벌어야지. 언제 니네들은 저기 연구해가지고 저기 이 매출을 만들어낼래? 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외부적으로 그런 탑 저널에 넣어가지고 그거에다가 당첨돼가지고 우리 이러저러한 저널에 썼어요라고 하는 그게 사실 그게 상품인 거예요. 사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어떤 AI 분야면 무조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계가 사실 AI 트렌드를 리딩해 가고 있다는 그런 그 트렌드도 이제 하나의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분자 구조 이렇게 보면요, 이 분자 구조를 보면 여기 뭐 이게 탄소예요, 탄소. 그죠? 탄소고 뭐 이게 뭐 수소인가 H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던데, 어쨌든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뭐 어떤 노드가 있는 원자가 있는 거고, 원자가 팔이 여러 개잖아요. 팔이 여러 개. 이게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 거죠. 버텍스 하나 노드고 하나는 버텍스.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이제 분자 구조인데, 이 분자 구조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얘 노드하고 이쪽 노드하고 이렇게 쫙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존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형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요 노드와 버텍스로 이루어진 그런 그래프 형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짝대기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노드가 있고 이 버텍스가 있는 이런 상태의 현상을 반영하는 게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떠오르는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중에서도 뭐 RNN, CNN, 뭐 LSTM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가 요새 분자 구조라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그 그래프 자체가 이 뉴럴 네트워크랑 달라가지고 이 노드와 어떤 버텍스로 이루어진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데 굉장히 잘 써먹고 있다라고 하고, 얘는 또 3D로 이 구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리즈 3D로 GNN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 GNN 이 그래프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자 구조라든가 또는 생물학, 화학 이런 쪽으로 많이 써먹고 있죠. 그래서 GNN은 항생제 이 약물 스크린을 해서 신약 만드는데 많이 써먹고 있어요. 신약.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과정들이 다 여기 이제 깔때기죠. 깔때기에서 초기에 후보 물질이 100만 개. 그래서 100만 개에서 추리고 하는 그런 이 과정이 이 GNN이라고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안 쓰면 화학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다 특성하는 시약을 또 집어넣고 그걸 테스트하고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변하는 것도 금방 변하는 것도 있고 한참 있다가 변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너무나 이게 사람이 이제 옛날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화학적 특성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전부 다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뛰어나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GNN은 뉴럴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이 모델 방식인데 GNN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 화학 물질을 탐색하는 거죠.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약을 만들 때도 무지하게 많은 그런 그 분자 구조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거기서 화학 물질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탐색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약물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데서도 다 GNN 써요. 다 그게 보면은 GNN을 다 써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쪽에 뭐 관심이 있으면 이걸 더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단백질 특성을 예측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여기 위에 이게 뭐 동글동글하게 꼬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줄을 이렇게 막 돌리면 꼬이는 것처럼 그거 꼬이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이 아미노산이 ATGC잖아요. ATGC의 요 서열이 몇 프로가 있으면 얘가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 특성을 보여주는 요 꼬인 정도, 꼬인 모양새를 가지고 단백질 특성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거 하버드에서도 하고 있지만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ATGC도 이런 이게 아미노산 요거 염기서열인데 ATGC가 단어가 되는 거죠. ATGC가 막 섞이면 요것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요 숫자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우리말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거나 아미노산 서열을 숫자로 바꾸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 현재 사용 가능한 2,400만 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ATGC가 막 섞여지면 그게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 그게 아미노산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방식은 이게 각각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일반 단어를 뭐 1억 개 단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는 거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그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단어 요약하고 뭐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뭐 퀘스천 앤서 답변해주고 하는 거나 단백질의 여기 그 특성을 예측하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 걔는 숫자 집어넣고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 단백질 요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똑같하게 그걸 수정화시켜서 집어넣고 그거를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얘가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내용들은 요새 이제 뭐 이 김광석 노래하는 AI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김광석 노래를 학습을 시키는데 노래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놈을 숫자로 바꿔서 숫자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학습된 내용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광석 노래와 또 김광석의 톤, 김광석의 피치, 뭐 쉬는 거, 특징,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숫자화 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 노래하고 이제 얘를 합쳐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마치 김광석이 이 노래를 한 것처럼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나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단어를 또는 여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이런 숫자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게 뭔가를 예측하는 놈이나 AI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AI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데 답은 뭐냐? 모든 거든 그게 음성이든 노래든 뭐 단백질 구조든 단어든 무슨 뭐 글자든 뭐 그림이든 영상이든 이런 걸 몽땅 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요걸 하면 숫자가 나오겠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오는 요 숫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영상도 되고 소리도 되고 글자도 되고 그다음에 또 동영상도 되고
또는 무슨 이것 뭐다라고 하는 뭐 그 이 고양이다 강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다 여기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생각할 때 제가 뭘 할 수 있느냐?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끔 나오게 학습을 하는 게 AI가 우리가 비즈니스의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강의 드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으신데 변호사분들의 이 개장 그 복잡한 게 뭐냐면 그 굉장히 많은 판례들 있죠. 판례들을 읽어서 얘가 형을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 요새 뭐 지하철 다니면 뭐 많잖아요. 뭐 내 돈 떼어먹고 다른 들어간 놈 얼마 형을 받을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학습한 거죠. 과거에 있는 판례들을 전부 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 얼마가 되는 게 가장 높은 케이스인지 그거를 학습해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신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데이터화 시키고 뭐 어떻게 답변이 나오게끔 데이터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AI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딥마인드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마 비하인드에서는 이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뭐 연구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또 다르죠. 이 방식이. 그래서 같은 데인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알파폴드가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건데요. 이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어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이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배열의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이제 구조가 이제 이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서열만 있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됐는지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꼬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꼬인 거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현상, 단백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양새를 알아야만이 얘의 성격을 이제 정확히 이제 안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얘가 꼬이는 게 너무나 복잡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저온 현미경 또는 X선 핵자기 공명, MRI죠. MRI 이런 거를 찍어 가지고 이 비싼 장비를 들어서 찍어서 그놈을 데이터를 모아서 해석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몇 달이 걸린다 이거지. 몇 달이. 근데 그 놈을 걔를 이제 이렇게 그 숫자만 가지고 ATGC 그 연기 서열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거 대회가 있었는데 알파폴드 1번이 DL 알고리즘이 많은데 어느 상황에 어떤 물이 적당한 적용되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저기 그 트랜스포머하고 제가 볼 때 트랜스포머하고 아까 얘기했던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을 활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논문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알파폴드의 92.4점을 맞아서 월등하게 1등이 됐는데 딥마인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안 내놓고 데이터도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땐 뻔해요. 얘네들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걸 오픈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딥마인드도 돈에 대한 그런 그 연구비에 대한 그 쫄림은 당할 거고 뭐 구글 뭐 위에 산제이 그 회장은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외부적인 얘기인 거고 돈을 벌어라고 하는데 요게 돈 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얘네들이 강화학습 한 거 갖고 트랜스포머 쓴 거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 안 할 것 같아. 왜냐?
이게 돈 되잖아요. 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이거 아직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쟤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디 뭐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지 누가 할까 누가 할 거냐. 공개 안 하는 걸로 봐서 뭐 어쩌고 뭐 얘기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 이 기술을 사서 너네들한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저거 나한테 팔어 하는 애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신약 만드는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특히나 요새 코비드 19 가지고 억수로 돈 많이 버는 그런 뭐 잔슨앤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오픈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시기 나쁜 시기들하고 하지 마시고 저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얘네들도 돈 벌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나오는 거는 뭐냐면 AI가 이제 아까 오픈 AI를 얘기를 했을 때 뭐 AI 기술이 뭐 모든 인류에게 뭐 이렇게 다 돌고 돌아가기 위해서 오픈을 시켜야 되고 하는 거는 앨런 머스크의 이상인 거고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이렇게 비싼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유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기가 만든 내용들을 오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전쟁 중에 크게 뭐냐면 AI예요. AI. 미국과 중국의 전쟁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 AI가 들어있어요. 중국은 AI, 딴 거는 다 미국에 뒤지지만 AI만큼 미국을 눌러 이기겠다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중국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AI 업계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페이페이 같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 AI 중에 중국 본토 사람도 있고 타이완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있고 미국에 유학 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국 계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통합을 해서 미국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들 다 내쫓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타격을 받은 데가 AI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내셔널라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가 만드는 AI 기술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라만으로 클로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 뭐 논문에 다 나오고 깃허브에 다 소스 코드 있고 뭐 논문에 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레벨 밑에에서 하는 얘기고 어떤 특정한 레벨 위로 올라가면 다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 아까 보셨잖아요. 160억 원 드는 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오픈을 금방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술이 지금처럼 오픈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코비드 19도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 테스트 없이 질병 증상을 발견하고 한다는 게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발견, 이런 코비드 19 대응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다 AI로 지금 각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여기 포스트 에러라고 하는 요 회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또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윈블든 테니스 역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학습을 해서 여기 보시는 이게 뭐냐면 저쪽 편이 여자 윌리엄이고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이구나. 위에 있는 게 테드로고 가상 대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테니스를 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 스타일이 다른 거를 다 학습시키고 또 저 로저 페더러도 걔가 치는 방식 학습을 다 시켜서 서로 이제 남녀로 이렇게 테니스 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사람 둘이서 치는 페더러 대 페더러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김광석이 요새 나온 노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노래를 합치면 나오는 것처럼 이
윌리엄스하고 그다음에 페더러하고 같이 이렇게 치는 거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거 들어봤죠? 사람의 얼굴을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영화에 나오는 또 배우를 내 얼굴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딥페이크 기술이고, 이거는 딥페이크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합성이 가능한 비디오다라고. 합성, 이것도 그럴듯하게 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지나가면 글쎄요,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런 거를 학습을 시켜서 그 배우한테 라이센스만 주고, 라이센스 돈만 내고 그 배우를 영화에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앉아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배우가 하는 내 말소리, 투, 그다음에 이런 이거 연기하는 거, 이게 이 영화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돈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유명한 배우만 살아남겠죠. 이 무명 배우는 도대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왜냐면 몸으로 내가 뛴다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가 너보다 훨씬 더 싸게 유명한 뭐 이병헌 얼굴을 다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만들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상업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런 기술이 예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활용할 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까 얘기했던 랭귀지에서 쓰는 거는 아까 신약을 개발할 때도 썼다고 그랬고, 화학물질을 예측할 때도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가 또 컴퓨터 비전이랑 연결을 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뭐 CNN보다 훨씬 더 좋은 특징을 내고 있는 모델들이 디텍션 트랜스포머라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입션 이미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건 이제 트렌드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오브젝트 디텍션에 지금 쓰고 있다. 뭐 우리가 이거는 사실 그 일반 분들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겠지만, AI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트랜스포머가 랭귀지 모델인데, 저게 랭귀지 모델인데 이 언어 처리를 하고 해석하고 이게 뭐 트랜스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를 이미지를 디텍션 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의 이슈, 이미지를 예측하는 건, 이미지는 뭐예요? 이 차원이죠, 이 차원. 이 차원인데 뭐가 없냐면 거리가 없어요, 거리. 이 차원에는 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차원. 근데 이게 AI라는 게 이게 거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대 들어오는 건 평균적인 숫자만 들어오는데, AI가 거리를 탐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테슬라 자동차 있죠. 테슬라 자동차는 8개의 카메라만 있어요. 카메라. 흑백 카메라도 있고 뭐 칼라 카메라도 있지만 어쨌든 카메라만 있어요. 요새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다가 필요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저 물체와 나의 거리를 재는 게 라이다예요. 근데 자동차가 가려고 하면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필수죠. 근데 라이다가 비싸. 그러니까 라이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차값이 기본 1,000만 원이 올라가요. 기본 1,000만 원이. 그래서 알런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만들면서, 야, 라이다 왜 이렇게 비싸? 라이다 안 돼. 왜냐면 차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팔려. 저거를 아무리 저거 잘한다 하더라도 안 돼. 그러니까 라이다 쓰지 말고 개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3D 이 3D 카메라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2D죠. 모든 카메라는 2D인데 이 2D 이미지를 가지고 3D를 판단할 수가 있으면 완전히 짱이죠. 왜냐면 카메라는 싸거든요. 이 기술이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체 단일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앞에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의 이제 최첨단입니다. 최첨단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뎁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뎁스가. 이 검은 거는 앞에 있는 거고, 저기 여기 허연 거는 여기 저 뒤에 있는 거죠. 이게 반대로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런 뎁스를 판단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 쉬운 기술은 아니죠. 요새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새 나이안틱이라고 하는 그런 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거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기술을 가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라이다도 이제 라이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은 대량으로 매니팩처링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값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가 이미지,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고 이 깊이를 판단하는 거. 요게 이제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이미지 평탄화 기술은 뭐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쓰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쫙 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 아까 또 얘기했는데 드리머라는 에이전트예요. 이 드리머는 이 월드 모델, 이게 월드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월드 모델에서 학습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드리머라고 하는 강화 학습의 새로운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글 브레인, 딥마인드, 토론토, 이 토론토 대학교가 아까 그 힌튼 교수 그거죠. 여기 세 회사가 이제 강화 학습이라는 걸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보다 더 현실 상황에서 맞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법들이 드리머라고 하는 에이전트 기법입니다. 이제 요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작년 말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팔겠다. 근데 나는 저거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라는 게 되게 돼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길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운전을 하는 거는 또 어나더 스토리예요. 왜 그러냐? 기술은 있으되 기술이 100% 완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I는 100%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거죠. 사고가 나면 뭐가 돼요? 프루브를 해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 잘못이 아니다. 사람 잘못이다. 이거를 뭔가 프루브 해야 되는데 AI가 뭘 못해요? 익스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AI가.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익스플레인이 할 수 없는 AI를 활용하는 자율주행 차는 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 쓸 수가 있는데, 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자율주행 기능인 하고 있지만 네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어야 돼. 네가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라고 파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때는 네가 옆에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되고,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너는 손을 운전대에 항상 올려놓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판다라고 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산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죠. 사람은 약간 이제 이게 이제 상식을 넘어서 신기하니까 사죠. 저도 뭐 돈 충분히 있으면 살 만은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늘 여기 앉아가지고 고속도로 운전하는 데가 앉아가지고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얘가 딴 거를 갖다 박아가지고 사고 나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 이건 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왜 뭐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 자율주행 차의 모든 기록을 다 남기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증명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여러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 사고가 난 거나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듈은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모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험이 필요하죠. 보험 들어야지.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도 뭐 삐끗하면 보험을 내야 되는데 이 보험사에서 반드시 요구를 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보험사에서 요구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빈칸이 남아있는 게 뭐냐? 이 자율주행차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사고의 경위를 어,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또는 학습 방법 또는 그런 모델, 디바이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투자하시면 무지하게 좋겠죠. 잘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에서 그 디바이스를 장착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하지 못하도록 아마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자율주행은 연구소에서 약간 이제 회사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장착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 법에서는 반드시 증명 가능한 디바이스를 요구할 거다. 여기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저게 물체가 이렇게 있고 신호등이 켜졌고 뭐 이것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이게 왼쪽으로 갈 건지 기다릴 건지 위험물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건 웨이비라고 하는 요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율주행을 미래 예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측 모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자, 여기 회전하는 거고, 이 속도 제한이 20마일 퍼, 20마일에 20마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질문하는 거지. 이 도로에서 스피드 리밋은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영어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해? 20마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이게 뭐냐?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근데 얘는 사람이 말로 집어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이 그림을 보고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유 그거 어려워. 그냥 20마일로 써 있네. 인간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AI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AI가 왜 어렵냐? 저건 다 전부 다 숫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 중에서 뭐가 내가 읽어가지고 그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냐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 트레이닝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로라라고 하는 방식, Look, Read, Reason, Answer라고 하는 요 분야가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보고 요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질문이 이게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요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선수가 가슴팍에다 뭐라고 써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답은 프라이 에미리트죠. 근데 여기 이제 답은 플라이라고 써 있어. 플라이만 보여. 사실은 에미리트라고 써 있는 건 우리는 인간을 보면 저 항공사 그거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 요 그림을 보면 동전 있잖아요. 동전 맨 위에 있는 거가 맨 위에 있는 은빛 동전이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쿼터거든요. 쿼터. 여기 25전짜리죠. 네. 이런 거 맞추는 거. 이거 맞추는 거
인공지능이 마치는 이 학습을 가지고 이 학습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씬겐이라고 있어요. 씬겐은 이제 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그림을 보고 야 얘가 토끼야, 얘가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요 근래에서는 얘가 그림도 만들고 아까처럼 노래를 만드는 것도 겐이에요, 겐. 그러니까 모든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AI의 하나의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놈. 이미지를 가지고 이 글자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 안에 있는 스토리를 이미지를 스토리를 영어로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 텍스트로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위에 있는 특징적인 이미지를 밑에 중간에 결합을 해서 나온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김광석 노래하고 기존에 새로운 노래하고 부르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이제 저거죠.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저기죠. 이 두 개의 요거는 요걸 보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성시키는 거고 얘하고 여기 합쳐서 이렇게 합성시키는 건데 김광석 노래도 기존에 있는 새로운 노래에다가 합성시켜 가지고 만드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게 상업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힘이에요. 여기가 엣지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걸 엣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슈퍼 레졸루션. 옛날 우리가 비디오 보면 옛날 사진이나 비디오 보면 레졸루션이 너무 후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쓰신 겐은 그걸 더 합성시켜서 양쪽을 합쳐가지고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AI는 몸짱도 어디서 했나요? 워크스테이션에서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보고 십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맛도요. 이제 저거 뭐 알 수 있겠죠. 만들면 되니까. 근데 데이터를 저렇게 만들어야죠. 데이터를 음식 데이터하고 요새 음식을 보고 저게 무슨 음식이다 맞추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보고 저게 칼로리가 몇이다라고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음식을 보고 식재료가 뭐다라고 맞추는 건 아직은 없는 걸로 내가 기억을 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맛을 얘기하는 것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AI가 저런 걸 다 만들어 준다라고 하지는 마세요. AI는 음식을 보고 음식 그림하고 그다음에 식재료 그림이나 색재료 여기 이 단어 이런 걸 같이 학습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지. 답이 나오는 거지. 음식을 보고 AI가 알아서 저 시점에 뭐가 나오게 만드는 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딥러닝 모델이 많은데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것 중에서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이 종류가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에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매핑하는 가이드. 이거는 뭐냐면 오토 ML이라고 있습니다. 오토 좀 이따 또 나와요. 오토 ML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오토 ML은 자동화된 머신 러닝이죠. 이 오토 ML은 다양한 모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주는 거. 이게 오토 M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저걸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토 ML을 쓰시면 데이터만 우리한테 주면 최적의 모델을 찾아준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죠. 그럼 들으면 그럴듯한데 저 개념이 굉장히 많은 모델 중에 모델을 다 후보에 있는 모델을 먼저 물어봐요. 몇 개나 너 할래? 10개. 10개 후보의 모델을 정한 다음에 이 컴퓨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대용량 컴퓨터가 그놈을 다 돌아다니면서 각각을 다 돌려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이렇게 순서를 쫙 매겨가지고 쫙 보여줘요. 이게 오토 ML이에요. 이제 현재 오토 ML은 누가 하고 있냐면 클라우드 회사는 다 하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테이지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4개의 회사가 하고 있는데 오토 ML은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주로 숫자 데이터에 잘 됩니다. 숫자 데이터. 나중에 우리 이제 그 CEO를 위한 AI 코딩 스쿨 안에 뭐가 있냐면 오토 ML 코스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습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습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찾아주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컴퓨터 비전 모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급의 GPU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그놈을 이제 돌리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많이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GPU가 스마트폰에도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GPU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뭘 돌리고 뭘 학습하고 하면 엄청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컴퓨터 비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있어요.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 가능한 데이터가 생기는 그 지점에서 AI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AI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다 올리고 서버에서 돌리고 서버에서 모델 만들고 서버에서 GPU를 해서 캘큘레이션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했는데 이 온 디바이스는 뭐냐? 이거 뭐 여기서 돌려 여기서 딴 데서 돌리지 말고 그게 지금 온 디바이스 컴퓨터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말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의 용량이 작아.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GPU가 그렇게 뭐 생생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스마트폰이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점점 뭐가 나오냐면 파워풀한 스마트폰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이 나와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500기가 되고 뭐 좀 있으면 또 1테라 나오겠죠. 뭐 CPU도 이 안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도 다 돼 있어가지고 메모리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거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NPU,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 들어가요. 그러면 AI 모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습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진 놈을 클라우드에서 여기다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여기서 실제로 인퍼런스를 하게 하는 그런 모델은 지금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많아지는데 그러려면 뭐 하겠어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CPU가 많이 들지 않고 그런 이 컴팩트한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피션 넷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오토 ML. 오토 ML이 이제 발전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오토 ML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오토 ML 제로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오토 ML은 지금까지 많은 알고리즘들을 지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돌려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오토 ML이고 여기 나오는 요 모델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AI를 시작할 때 뭐 리니어 모델 뭐 여기 나오는
SGD 이런 걸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예측하는 그런 루트에서 시작해서 점점 요런 거 갖다가 한 줄 단위, 모델 하나 단위로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거지 얘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AI 모델 점점 크게 만들어서 완벽한 모델을 찾는 방식. 이게 AutoML. 지금까지의 AutoML은 여러 가지 이미 다 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하나 찾는 건데 얘는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 어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는 게 AutoML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혼나죠. 구글 AI 팀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진짜 완벽하게 돌아가면 이제 AI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데이터 만드는 거. 데이터 만드는 거는 AI가 못 해줍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하려면 AI가 필요해, 데이터가 필요해. 둘 다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AI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전문가 누구를 뽑아야 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AI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인간 AI를 그러니까 뭐 초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AutoML 제로 같은 놈 이런 걸 쓴다든가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utoML 제로 이게 이제 그렇게 AI를 대체하는 인간 AI 모델을 만드는 사람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페드레이티드 러닝. 우리가 연합학습이라고 하는데 자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내 노트북에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모으려면 한 클라우드 서버에 목장과 데이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돌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데이터,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는 다 어디 있어요? 내 스마트폰, 내 PC에 있죠. 근데 이걸 저기 저 서버에 올리면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병원 같은데 의료대학 데이터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완전히 의료법의 개인정보 의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픈되면 안 되니까 이놈을 다 몽땅 다 위에다 올리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병원마다 또는 각 스마트폰에 있는 것마다 이제 누군가 전 세계에 있는 또는 전체 병원에 있는 컴퓨터를 돌려서 요 모델을 학습해 주세요 해가지고 모델을 보내죠. 모델을 보내주고 거기서 학습한 결과를 나한테 보내줘. 지금 하는 스타일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땅 해가지고 이제 모델 만드는 이게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에 대신에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내가 모델을 보내가지고 각각 모델을 여기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쫙 모아서 여기서 최종적인 거를 최종 거를 만들어주는 요 방식이 페드레이티드 러닝이라고. 요거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딥러닝의 이슈가 프라이버시 이슈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뭐 주소 무슨 뭐 개인 정보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오픈을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드레이티드 러닝이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11시 59분입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